책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볼게요. 함께 해주실 밀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세 문제를 틀려가지고 시원하게 얼음물 벼락을 맞고 왔는데요. 아, 그랬군요. 이번에는 이열치열로 네. 이렇게 뜨거운 군고구마 1분 안에 먹기. 아, 근데 그 뜨거운 거 우리가 화면상 볼 때 안 뜨거울 수 있지 않습니까? 70도 이하면은 무효입니다. 아니네요. 그런가요? 어쨌든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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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긋 웃었네요. 방긋 웃네요, 진짜. 네.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쌤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 풀어볼게요.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순우리말로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 이건 알고 있죠, 우리 승현 학생? 네, 바로 정답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요. 5초 카운트 주세요. 자, 정답은 세터민. 세터민. 센터민. 세터민. 자, 과연 세터민? 과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는 귀순자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귀순자. 사실 그전 귀순용사. 네. 이게 귀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탈북자란 말을 썼다가 세터민이란 말을 썼다가 네. 저게 약간 차별점이 있지 않나 해서 예. 요즘에 북한 이탈 주민이 그 공식 명칭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 그게 더 차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경찰이 범죄 용의자 연행 시 용의자에게 연행 사유, 변호인 도움 요청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진짜 이것도. 네. 영화 같은 거 보면 자주 나오는 무조건 진짜 많이 나와야 되는 나오죠. 거죠. 예, 자, 그럼 예. 이거 카운트 없이 바로 5초 네. 카운트 갈까요? 네. 오케이.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미란다의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 자, 과연? 이런 원칙 정답입니다. 네. 쉽게 맞히는데 미란다가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게 60년대 그러니까 소녀를 납치해서 강간했다가 잡힌 사람인데 이게 이런 거 그때 없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증언도 받고 고백도 해가지고 자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안 지켜졌다고 해가지고 법정에서 거부가 됐어요. 그 풀려나게 되니까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다행히 다른 그 동거녀라고 하죠. 동거녀가 이제 그 진술을 해가지고 다시 잡혀 들어갔대요. 그래서 한 10년, 원래 50년형인데 모범수 10년을 살다가 나와가지고 아이러니한 건 이 사람이 그래서 되게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미란다라는 사람이 미란다의 원칙을 제정하는 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생계로 법원 앞에서 그 카드 있죠. 네. 비건 행사했으면 그거가 적혀있는 카드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대요. 근데 나중에 술집에서 막 자랑하다가 내가 그 미란다라고 자랑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대요. 아, 기구한 세상에. 운명이에요. 네, 그래서 권선지가 그런 식으로 실화에 실현됐대요. 나올 그렇죠, 법한 그렇죠. 스토리네요. 아마 한 번쯤 나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1995년 당시 일본 땡땡 총리가 일본이 태평양 정전 당시에 식민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입니다. 이 담화는 무엇일까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글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무라야마 다마. 네. 무라야마 담화. 담아. 네, 정답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노다마랑 헷갈렸던 거죠? 네, 그쵸. 일본에 어떤 담화가 나오면 두 개가 나왔었는데, 네. 고노다마가 그 위안부 관련해서 그런 걸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무라야마 다마는 그 식민 지배와 우리가 침략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애도의 염을 표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그 전에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이제 진일보했다라고 그 평가를 받는데 근데 이 아베가 다시 집권하다니 그런 일은 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무서웠잖아요. 예. 네. 그래서 무라야마가 요즘에 아베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무라야마 총리가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베 저격수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쵸? 현재 뭐 순항 중입니다. 쭉쭉 맞추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네 번째 네. 문제 풀어볼게요. 사자마자 고장이 난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 환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아직 차를 살 나이가 아니라 네네. 그렇게 따지면 무라야마 시대에 그 사람과 친한 건 아니었잖아요. 예. 되게 날카로우신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옛날에 우리가 이제 상식 문제에서도 푼 적이 있어요. 중고차 살 때 이제 그 우리가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그 잘못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이런 마켓 그걸 이런 마켓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네.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알 것 같은데 네, 어떤 시간인데요? 그 레몬 시장, 레몬 마켓이라고 부르는 네. 네.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태그자예요. 5초 카운트. 3, 2, 1. 아. 아쉽게도 레몬법. 정답은 레몬법이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잘하는데요. 날은 그 이번에 이제 우리 폭스바겐 사태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나온 법인데 그게 발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월에 한 4번 정도 결함이 있으면 신차로 교환해 준다든가 그런데 네. 그걸 3번으로 줄인다든가 해서 조금 더 교환 환불이 자연스러울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꾸자는 얘기인데 뭐 돼봐야 아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운하로 1880년에 처음 건설을 시도했으나 말라리아와 풍토병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최근 확장 개통으로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셰일가스와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보다 저렴한 단가에 수입할 수 있게 된 이 운하는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운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두 개 거죠? 아니에요? 2개? 제 기억에는 파나마 운하밖에 없는데 수에즈 운하도 수에즈 있잖아요. 운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그 북미하고 남미를 이어주는 그 사이에 있는 운하가 파나마 운하라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정답. 그래요. 자, 그럼 5초 카운트 들어갈까요? 조금 씨 너무 안타까운 표정이 지금. 정답은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 하나만 정답입니다. 잘하네요. 오늘. 정말 잘하네요. 네. 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가지고 네. 여기가 살짝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 남아메리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여기를 연결시켜 놓으면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파나마 운하.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의 15,000km를 덜 가도 되게 만든 게 파나마 운하거든요. 정말 운하네요. 그렇네요. 최근에 이게 확장 공사돼서 최근에 이제 다시 그 통행량이 2배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문제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거의 뭐 5문제 같은 4문제를 맞췄어요. 사실. 그렇죠. 대단해요, 사실은. 대단합니다. 오늘 네. 어땠어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쉬웠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되게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자, 이쌤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승현 학생이 되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도 안 헷갈리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걸 봐서 실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승현 학생 맞춤으로 좀 어렵게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결국은 어렵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퀴즈를 통해서 레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문제가 생겼던 적도 있는데 지한 씨 혹시 기억나는 사건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은 전에 그 벤츠 회사 직접 앞에서 골프채로 자기
벤츠 차량을 막 이렇게 부신 그 동영상이 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가 피해 배상을 받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옥시, 그 이케아, 폭스바겐 등 그 해외 기업들이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이제 호갱이라는 걸로 아는 게 좀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혹시 승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봐도 해외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소비자 보호 관련 법들이 이제 해외 기업이 한국 소비자들을 좀 호갱으로 봐도 괜찮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최근 여러 해외 기업들의 행태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렇게 호갱으로 못 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그러니까 재환 씨가 보미 씨가 이제 싫어서 네. 핸드폰을 네. 에이 보미 나빠하면서 핸드폰을 팍 부쉈어요. 네. 네. 자, 그 제일 목숨 같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 이제 한국법에 의하면 네. 핸드폰 값만큼 물어주면 돼요. 아니면 그게 한 3배 정도, 최대 3배 정도까지 하니까 막 50만 원짜리는 150만 원까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니 그 이거를 그 성질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나쁜 사람이니까 대신 이런 걸 감옥에 가둘 수는 없으니까 그 50만 원과 별도로 1,000만 원을 더 줘. 이래서 징벌적인 거죠. 그 돈을 주는 것이 징벌적으로 작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소송해가지고 해봤자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말하면 미국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된 데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지만 소송을 해가지고 10억, 100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뉴스를 좀 더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이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옥시와 폭스바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다시 주목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옥시나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그 나라의 소비자 법제 정비 제도에 따라 대응수를 달리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요 소비자의 18조 원을 배상하기로 했대요. 네. 근데 한국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임의 설정 금지 법규가 생기기 이전에 정부 인증을 받아 팔린 것으로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배상을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어디선 18조 원 내고 여기는 법이 그러니까 안 해. 유럽에서도 이런 법규가 안 갖춰진 데서는 또 이렇게 배짱을 튕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중요한 거는 이런 법제를 갖추자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같은 경우가 네.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 민법의 실손해배상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게 뭐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반대 의견도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자가 도입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얘기하는 게 이 두 번째 기사거든요. 네. 폭스바겐 사태 등 적절한 피해 보상과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 등을 담은 집단소송법이 발의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법이 시행되는 것과 발의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이런 법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게 돼야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건데 현재로는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고요. 집단소송제 역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등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미국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미국식 집단소송제라든가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인데 네.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 가령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소송제가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된 게 없어서 실제로 있는 것도 잘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다가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약간 한국 시장을 호갱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여론들이 좀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발의가 된 상태니까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기사를 보면 이제 화가 난다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승현 학생은 이 기사를 어떻게 봤나요? 첫 번째 기사? 저는 첫 번째 기사에서 네. 황교안 국무총리가 말한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 법안을 놓고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있다라고 말을 한 거는 이제
소비자가 우선이냐 기업이 우선이냐를 놓고 봤을 때 기업이 우선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보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기업이 잘못했을 때 소송을 통해서 거액을 물게 하는 장면을 좀 자주 보는데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미국 미드 같은 경우에는 음모론이 있으면 꼭 껴있는 게 대기업이에요. 어. 대기업이 자신의 기업의 어떤 그 상품을 네. 그 하자가 있는 걸 감추기 위해서 변호사부터 해서 살인 청구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싶은 게 이게 한 번 잘못되면요. 그리고 이번 연도 2월 달에 존슨앤존스 파우더가 이제 그 났어요. 암으로 유발할 수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 유족한테 지불하라는 돈이 나왔는데 무려 840억 원. 네, 파우더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암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니까 840억 원을 지불하라. 이런 판결이 났거든요. 기업을 휘청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가장 유명한 건 94년에 맥도날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할머니가 잘못해서 화상을 쏟아가지고 화상을 입었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치료비는 한 1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네. 32억 원을 그 할머니한테 물어주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천문학적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지불이 되다 네. 보니까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런 미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기업 활동이 이제 좀 많아서 그렇고요. 근데 사실 기업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실제로 가장 그 명분적인 안 되는 건요. 네.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아, 사실 체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 제도에 있고요. 네. 그 우리나라는 그 실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주는 그 독일법, 대륙법 체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독일법 체제가 전반적인데 여기에 영미법의 이 한 구절이 들어오면 좀 체제가 이상한 거 아니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명분적인 좀 안 되는 거고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물건이나 이런 거 하나 만들어내기 어렵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업도 이제 벌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그 실제적인 우려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승현 학생의 두 번째 기사에서 눈에 띄던 건 뭐였나요? 저는 두 번째 기사에서 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 단락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국내의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를 호갱으로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징벌적 손해배상이랑 조금 다른 집단 소송법에 대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하면 대표성을 다 가지는 거예요. 가령 이번에 옥시 사태 같은 경우도 한 4천 명 정도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뭐 그러면 그 재판 결과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손해배상이 가는데 이제 집단 소송제라는 건 그래서 이게 판결이 이 사람들한테 뭐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와 유사한 사례가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 정보보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이제 판결이 나면 뭐 10만 원씩 물어주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네. 그럼 KT가 이제 정보가 그 누출됐죠. 그 누출돼가지고 그 재판 결과 1인당 한 10만 원씩 줘라. 네. 근데 그 당사자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4억 원 정도? 그 3배라고 해봤자 1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만약 이 집단적 손해배상을 해버리면요. 1000만 명이 전부 다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의 소송의 결과가 전체로 적용되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법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미국식 집단 소송법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양날의 칼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그러는 건가요? 네, 사실 그 뭐 600억, 700억 이런 식으로 때려 맞으면 네. 미국이야 뭐 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많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가령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그런 돈을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없어질 수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경제 활동도 위축될 수 있고 기업한테도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집단 소송법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좀 생각하나요? 그 집단 소송법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보다는 이를 통해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가 좀 더 동등한 관계가 되고 또한 기업들이 이제 안전한 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오히려 네. 산업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옥시와 그 폭스바겐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그런 책임, 기업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10년 넘게 끌어왔던 이 집단 소송법, 이번에는 좀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예. 제가 발의됐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네. 17, 18, 19대 국회 네. 전부 다 발의가 됐어요. 발의는 됐지만 발의만. 근데 네. 한 번도 안 됐어요. 아. 이번에도 하자마자 발의가 된 건데 네.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과연. 네, 다만 이제 폭스바겐 때문에 너무 이제 네. 좀 여론이 집중돼 있어서 네네. 예전과 좀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끝까지 가기에는 과연? 좀 잘 모르겠죠. 가봐야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좀 더 섹시하게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새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세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외국 기업의 소비자를 위한 여러 정책 사례 중 가장 좋다고 느낀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적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승현 학생 답해볼까요? 네, 저는 그 P&G라는 회사의 환경 관련 정책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제품을 사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어떤 잠재적 소비자들까지를 생각을 한다면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보호함으로써 나는 소비자들을 우리 회사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법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P&G가 속해 있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 보호에 대해서 되게 강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은 이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아직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기업의 소비자를 위한 정책 사례인데 그 소비자를 위한 거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지금 당장 내 제품을 사고 있는 소비자뿐만 아니고 내 제품을 살 수도 있는 잠재적 소비자도 소비자라고 봤을 때 그런 소비자들에게 덜 피해가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건 환경 마케팅 아니면 코즈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정도가 아닐까요? 환경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환경 보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보호에 힘쓰면서 이런 환경 보호를 통해서 내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의미면 장래를 보고 크게 가야 되면 한국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더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강제하지 않는다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은 돈을 덜 벌더라도 이렇게 하고 한국 기업은 돈을 더 버는 거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은 돈을 덜 벌는데도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어떤 법제 때문에 꼭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기업의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뜻밖의 대답을 갖고 나왔어요. 환경이라는 그런 게 가장 좋은 소비자를 위한 법안이다.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네. 왜? 그랬더니 장래 모든 소비자를 위한, 지구를 위한, 인류를 위한 뭐 이런 개념으로 되게 발전했는데 그게 뭐 사실은 좀 약간 좀 그 의미적인 과잉도 있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면접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 자신의 논리로서 이렇게 끌고 들어온 네. 거는 그런 시도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논리적 비약으로 어떻게 됐냐면 기업은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우리 기업을 팔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결국 끌려와가지고 네.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다. 아, 미국은 제도가 갖춰지고 한국은 제도가 안 갖춰지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결론이 지금 끌고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좋다라는 건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당한 거죠. 기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윤 추구입니다. 원래 이윤 추구하려고 모인 집단이 기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그래서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기업은 어떤 식으로 좋은 이미지를 획득 해서 그런 것들을 수입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떤 좋은 명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는
그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킨 거에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승현 학생은 선생님의 평가를 어떻게 들었나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요. 좋아요. 네. 그 어떤 저는 그래도 기업이 어떤 정책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기업은 이윤 추구가 최고의 이제 목표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이어나가면은 더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쌤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기업의 입장이잖아요. 네. 기업에서 면접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네, 네. 기업의 입장에서 좀 문제를 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어떤 네. 음료를 만들었는데 우리 기업의 음료에 대해서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어떤 의혹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불매 운동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소비자 네. 불매 운동이.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기업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그 사장님과 이 기업의 사장님과 사장님의 자제분들이 이 음료수를 엄청나게 잘 마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렇다면 내 자식을 먹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약간 그런 진정성에 대한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 왜냐면은 아니 증명되지 않은 사실 갖고 지금 약간 이렇게 분위기상으로 조성되는 것이라면은 일단 그것도 역시 뭐 어떤 결과적인 수치나 뭐 이런 걸로 제시하는 것보다 진짜 분위기로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승현 학생은 어떤가요? 저도 재환이 형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루머의 근원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파헤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직접 우리 기업의 음료를 임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마시고 시음하는 이벤트들을 하면서 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태희 학생, 네. 과학적 검증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것이다. 기업 이미지에 관한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대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소비자에 대해선 형사 고발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온유 학생, 증명되지 않은 의혹이라면 사실이 아닌 거짓 의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시급하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 음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믿어달라고 외치기보다는 직접 보여주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연 학생, 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이 생겨났는지 분석해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먼저 확인시켜주고 진상규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먼저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혜 학생,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험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불매 운동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하며 명예 모니터 요원 등으로 시위의 주동자를 기업의 인재로 돌릴 방안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네,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현 학생? 저는 다혜 학생 의견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다혜 학생. 그러니까 불매 운동에 대해서 압박을 네. 가하기보다가 어떤 자신들에게 더 좋은 의견을 내줘서 고맙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끌고 나가는 부분이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안 쌤께서는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시겠습니까? 이게 내 학생 전부 다 지금 증명을 하겠다라는 증명.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는데요. 예. 온유 학생이나 태연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진상규명하겠다, 증명하겠다의 그 과정은 없어요. 근데 태희 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적 검증, 또 다혜 학생 경우는 뭐 지속적인 실험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걸 하겠다라는 게 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직원이 먹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뭐 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네. 좀 제3자가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실험이 증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은 뭐 관계자가 우리 거 괜찮아 먹어봤자 그게 별로 네. 효과가 없잖아요. 아하. 그런 면에서는 태희 학생과 다혜 학생이 좋은데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그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서로 완전 달랐죠. 형사고발을 하겠다와 오히려 칭찬을 하겠다. 네.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더독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언더독 효과. 네, 기업과 개인이 싸우면 개인은 항상 이제 좀 그 눌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여기에 더 동정심이 간다는 거죠. 동정심이. 네. 그 무조건 여기 편을 들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하면 김태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그 소비자 운동, 불매 운동을 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혜 학생 같은 경우가 기업으로서는 가장 좀 일반적이고 그 제네럴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혜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해외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서의 행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로 발의가 된 거지 그대로 계속 이렇게 발의가 된 상태여서 언제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국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호갱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분노하고 있잖아요. 네. 호갱이 안 되는 건 우리 자신한테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떤 소비자 불매운동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이게 잘못됐다 의혹도 좀 제기해가지고 그냥 이런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이 시장들을 좀 호갱 시장으로 안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자정하고 그 아닌 건 아닌다라고 해서 이런 합리적인 어떤 운동들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승현 학생 오늘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옥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이게 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최고치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인데도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00세 시대 살려면 주말에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아, 네. 오래 살려면 일해야 되는군요. 남들 쉴 때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근데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시청률도 참 잘 나와야 될 텐데. 한 네, 5% 그러게요. 정도 나오면 저 어떨까요? 정말 꿈의 시청률. 공중파쇼 좀 힘들다고 하던데. 그러면 5% 정도 나오면 네. 우리 포상휴가 보내주실까요? 아, 포상휴가요. 어디 저 피디님 왜 눈을 피하세요? 네, 포상휴가 네. 보내주시는 건가요? 우리 PD님 표정을 보니까 아, 뭐 5% 나온다면 네. 그쯤이야. 네. 포상휴가 보내주실 그죠? 것 뭐 같네요. 그쯤 네. 지금 그러셨죠. 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강의 때마다 앞에서 꼭 얘기합니다. 면사포를 봐야 합격한다. 네. 저희도 강의를 할 때마다 그냥 아예 영상을 틀어놓고 이걸 꼭 봐야지 합격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욱 더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역시 목표가 있어야 이렇게 불타는 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포상휴가를 위해서 우리 면사포 힘차게 시작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 좋은 곳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디죠? 네. 기분 좋은 곳이? 바로 여행사입니다. 아, 여행사.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지원하는 친구는요 오피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오피직 어떤 직무인가요? 네, 오피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행사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행의 어떤 패키지 상품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과 여행 업체들을 서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뭐 여행 상품 상담이라든지 항공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그 현지 어떤 호텔 예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말 가장 여행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큰 규모가 없고 작은 규모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업무를 이제 다 맡게 됩니다. 그리고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인솔은 주로 투어 컨덕터가 하는데 오피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현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운터 업무 하다 보면 예약 발권 업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CRS 자격증 네. 이런 거 있으면 아마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한항공에서 그 개발한 토파스라든지 네, 아니면 네. 아시아나에서 아바쿠스? 개발한 네. 에바카스 네. 그런 거를 알면 좋겠네요, 그죠? 네. 항상 발음이 문제입니다. 네. 여행 상품 기획자라는 게 참 굉장히 멋진 직업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담당한 어떤 국가를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야지만 좀 상품을 기획할 수 있고 고객에게 관련돼서 소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항공, 숙박, 식사 이런 것들 모든 여행 스케줄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지에 대한 어떤 뭐
그 여행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것은 좀 약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당연히 빈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답사나 정보도 알아야 그렇죠. 되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취업 준비생 중에 여행사 지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다. 네. 여행은 즐겁다 보니까. 근데 그 측면만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행사나 항공사는 성수기 때 제일 바쁩니다. 그래서 휴일도 없을 때 일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여행을 많이 가는 것보다는 상담 업무도 상당히 많아요. 뭐 전화를 통해서 그렇죠.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또 책임감도 상당히 강해야 됩니다. 갔을 때 이분들의 안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강도도 굉장히 좀 세고 이런 부분도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접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여행을 저희가 1년에 뭐 한두 번씩 밖에 못 가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걸 또 일로 하다 보면 그렇죠. 또 저희가 즐기는 쪽이 아니라 또 케어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네. 쉽지 않은 업무인 맞습니다. 거는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은 조금씩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특별한 어떤 학력이나 어떤 스펙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이제 여행사 중에 하나투어, 뭐 자유투어, 뭐 온라인 뭐 투어, 네. 여행박사, 노란풍선 뭐 이런 종류의 회사는 아예 조건이 없는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드투어라든지 롯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대졸 이상 지금 뽑고 있고요. 마지막 네일투어라는 회사는 이제 대졸 이상을 또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력의 제한이 그렇게 많은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사실 여행사가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들은 이제 선호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하나투어 이런 데 선호하는데 네. 거기서는 이렇게 신입사원 뽑는 게 그렇게 그렇죠. 많지는 않아서 작은 데에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경력직으로 이런 하나투어 같은 데 가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스펙은 많이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필수적인 스펙이 하나가 있죠. 외국어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뭐 호텔 예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가이드 이런 현지에서 이 그 OP가 외국어로 이런 걸 다 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외국어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 하나라도 충실하게 네.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학력에는 크게 제한이 없고 그렇지만 외국어 능력은 좀 필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스펙 외에 뭐 저희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행사 OP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서비스직에 거의 가깝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이 보통 한 명이 가기도 하겠지만 뭐 여러 보통 단체로 손님이 가다 보면은 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과 그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부분들 계속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뭐랄까 좀 그 기본적으로 사교성이라든지 친화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스케줄을 실수하거나 잘못 말하게 되면 현지에서 그렇죠. 굉장히 일이 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서비스 마인드와 꼼꼼함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같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역량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학생회장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요. 네. 이 일을 하시는 한 분이 출장을 가면 자기도 여행을 할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여행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사람만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뭐 지금 저희 가족 중에도 여행사 대리점 하시는 분 계신데 대충 보게 되면 거의 전화 통화 계속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확인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또 현지에서도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계속 또 클레임 아닌 클레임 같은 것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그 업무 강도가 세다라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화의 내용이 한정적이지가 않고요. 다양한 전화들이 옵니다. 뭐 외국에서 이런 상황이었다, 공항에서 이렇다. 별의별 게 다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사 같은 경우는 당직도 많이 쓰거든요. 주말에는 손님들 계속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당직 쓰다 보면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모든 답을 해줘야 되고 좀 뭐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 있다 보면 우리나라랑 또 시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여긴 새벽인데 그쪽은 또 해서
그 낮이다 보니까는 언제 어떻게 전화 올지 모르니까 항상 전화를 항상 이렇게 콜하고 있어야 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또 약간의 어려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바쁜 만큼 또 그들만의 또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여행사 어떤 직원으로서 어떤 직계 가족까지 항공권 같은 경우는 90%까지 할인이 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혜택 대단합니다. 받아봤습니다. 오. 제가 항공사 아,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아나에 계셨으니까. 네, 예. 90% 할인이면 버스비가 더 비쌉니다. 현지에서. 예, 제가 예전에 동경을 한번 여행을 가는데 네. 여기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비가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항공료. 그리고 그래서 90%면 이거는 급여 이외에 어마어마한 그쵸. 혜택인 거예요. 그런 가격까지 혜택이죠. 누릴 수 있다는 건. 아마도 그래서 또 항공사나 여행사는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족들이 즐겁다. 아, 네. 본인은 힘든데 주변에 가족들이 맞습니다. 좋은 직장.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네, 효도 얼마나- 여행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나로 인해서 부모님까지 90%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건 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릴 적에 속을 많이 썩이셨나 봐요. 네. 아니 고생 안 하셨어요? 저는 딱히 그랬어요? 고생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예,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럼 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연봉은 그렇게 뭐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하나투어인데 거기도 신입은 대졸 같은 경우 초임이 2,500만 원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약간 대졸 초임이 2,500만 원인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 약간 제가 알기로는 좀 직원들한테 약간 인센티브가 좀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 스탁 옵션을 준다거나 좀 이런 걸 좀 더 많이 해주는 회사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급여는 좀 높진 않지만 또 다른 보너스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행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급여가 높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을 무슨 갑자기 예를 든다면 무슨 전쟁이 난다거나 뭐가 나거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 더 그렇죠. 그럼 여행 그렇죠. 수요가 확 떨어지게 되면 회사가 바로 도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유형의 어떤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대체로 인센티브를 좀 많이 강하게 해주고 급여는 좀 약간 낮게 하는 편인 것 저는 같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런 걸 좀 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봉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자면 대체로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보면 이 사업을 보자 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퇴직을 하거나 회사를 나왔었을 때 자기가 그 배웠던 일을 다시 할 수가 없는 분야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나오게 되면 갑자기 조선업을 자기가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쪽 분야는 대체로 좀 연봉이 좀 높고 근데 반면 약간 여행사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약간 연봉이 높진 않더라도 나중에 또 직업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가 뭐 여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프리랜서를 하거나 그렇죠. 뭐 네네. 그럴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연봉이 높지는 않지만 그런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가졌고요. 또 대신에 뭐 현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그러면 조이나 씨가 네, 그 OP 업무를 지원을 했는데요. 서류 검토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원자 먼저 만나보고 오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먼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 대신 맞습니다. 고생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꼭 5%를 달성해서 그 보상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갑자기 소송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이 기분 그대로 네, 이력서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이 딱 보이네요. 네, 네, 편하게 네. 웃고 있는데요. 네. 제가 실제로 만났을 때도 인상은 참 좋았어요. 네. 인상이 참 좋아서 잘 웃고 굉장히 상냥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네. 뭐 사진상에 봤어도 제가 어떤 전반적으로 좀 참하고 밝아 보이지 않나. 참하고, 네. 참한 느낌이 네, 좀 강한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평가자 입장에서 이걸 딱 보면 네.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입장에서 한번 쭉 훑어봤을 때 여행사와 관련된 건 두 가지밖에 못 찾았습니다. 저 한 페이지 안에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딱 두 개 뭐냐? 관광경영학과, 국제관광경영학과 그다음에 네. 그 자격증의 토파즈. 나머지는 여행사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로 그렇군요. 지금 채워져 있죠. 한번 그쵸. 봐주세요.
약간은 조금은 불필요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약간 오토 캐드도 좀 땄고요. 전산 회계도 땄고. 그렇죠. 열심히는 살았는데. 네, 열심히 살았는데 약간 방향성이 약간 애매한 안 맞고.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면접관님은 저 자격상을 보고 좀 압박을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지금 여행사에 있는 친구들 보면 이런 표현도 여행에 미쳐가지고 막 그냥 여행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친구도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런 면을 어필하기에는 자격상 부분에서 잘 논리를 개발을 하든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약간 여기서 소속 단체명에서 JK 성형외과에서 네. 일을 했다고 했는데 약간 활동 내용이 좀 되게 애매합니다. 실습, 네. 도대체 성형외과에서 뭘 실습했다는 건지 약간은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정확하게 글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걸 여행사에서 보면 가장 관심 갖는 거는 뭐 전공자들이 대부분 지원을 할 테니까 그렇죠. 중국어일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중국어를 이 친구는 하는구나. 근데 보니까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네. 뭐 중국어 수업도 들었다 그러는데 그 점수나 이런 게 지금 안 나와서 아마 자격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점수가 없다 하더라도 약간 상중하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네. 영어든 중국어든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은 중국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회화는 상중하 중에 어느 그쵸. 정도이고 뭐 그쵸. 독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쵸. 청의 능력 이런 것들 좀 수준을 언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아 그리고 도장 찍은 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여기. 네. 네, 서명하는 란에 도장을 이제 스캔을 해서 또 이렇게 좀 준비를 했네요. 신선했는데요. 네.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력서도 약간은 제가 봤을 땐 조금은 편집을 해서 본인이 약간 여행에 대한 약간 색깔 같은 걸 좀 더 넣었더라면 하는 좀 바람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차후에 좋습니다. 만약에 바꿀 수만 있다면요. 왜냐면 네. 대체로 대형 업체 빼고는 만약에 중소규모의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분명히 사람 뽑을 때는 자체 양식이 아니라 자유 양식으로 분명히 지원을 하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력서는 좀 여행의 어떤 색깔이 날 수 있도록 뭔가 자기한테 좀 포맷에도 맞춰갖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기 역량이 좀 더 돋보이도록 그렇죠. 편집할 수 있는데 네네네. 네, 좀 그런 거 양식을 조금 변경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 네. 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 먼저 좀 네. 마찬가지로 이제 흐름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본 거는 네. 뒤에 지원 동기 뺀 부분 이제 세 가지 항목이잖아요. 성장 배경, 학창 시절, 성격의 장단점에도 보면 네. 여행사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 일반적이고 오히려 저는 어디 봉사단체에 지원을 하나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뭐 성장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너무 많은 걸 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긍정적으로 살면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그 아래 내용은 뭐냐면 좀 긍정적인 마인드의 어떤 특정한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뭔가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넣은 거죠. 네,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고 늘 도전 정신도 여기서 또 다시 그 다음 또 키워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랬고 또 대학교에 이렇게 했고 또 중학교 갑자기 또 여기서 또 중학교가 갑자기 또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좀 체계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히 애매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선뜻 딱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항목을 쓰기 전에 아예 자기소개서 어떤 항목이 있는지 보기 전에 네. 머릿속에 컨셉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행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딱 뒤집어 성장 배경이 나왔을 때 그러면 여행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항목 먼저 보고 쭉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옛날에 삼성 그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을 쓰라고 했을 때 가로치고 자신의 성장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을 써라. 가장 혹은 아니면 가장 뭐 어려움을 겪어서 극복했던 경험을 써라. 결론적으로 의미 있는 스토리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죠. 지금 너무 이야기를 좀 많이 나열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안 좋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특히 여기에 굳이 한 날 더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게 지금 빠진 게
이 과를 선택하게 된 그 과정 같은 것도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행에 대한 관심으로 자기가 살아온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행 때문에 이걸 전공했다라고 연결시켰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지원 동기 뒤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렇죠. 끄집어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드라마는 1회가 중요하다고 1회를 보고 그렇죠. 1회를 보고 2회를 보는 판단하죠. 거죠. 네. 그럼 2회로 넘어가 볼까요? 네. 2회만 딱 보고 누구한테 이 사람 어디 지원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 뭐 잘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다 아, 저는 봉사야, 봉사. 저도 이제 사회적 그러겠죠. 기업이나 아니면 봉사단체, 비영리 네. 단체 이런 게 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열정적인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이 봉사활동도 망설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이 망설였던 이유가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좋은 인상을 주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약간 않을까. 불필요한 전체 이 글 맥락에 사실 불필요한 문장을 좀 쓰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이 뭐 혼자 가면 되지 뭐. 네. 그렇죠. 그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열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또 이 학생이 생각하는 열정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네, 그냥 이거저것 하는 게 열정일지 아니면 자기 직무를 향해서 열심히 하는 게 열정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열정에 대한 스토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자면 열정에 대한 스토리라면은 내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갖게 되었는데 그 목표에서 분명히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어려움이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열정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네. 뭔가 어떤 어려움에 대한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무슨 열정이지라고 사람들이 좀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열정을 또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저건 네. 봉사에 대한 열정인 거죠. 그건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행에 대한 열정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썼었을 때 이러이러한 여행지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패키지 상품을 만들면 정말 좋겠다라는 뭐 생각도 갖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그렇죠. 여행사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좋은데 약간은 그렇죠. 네. 캄보디아 그 봉사활동을 갔다 와서 뭐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봉사가 포함된 여행 패키지를 요즘 그런 생각을 것도 굉장히 한다든지 많습니다. 네. 봉사로 여행을 하는 친구도 많고. 그런 것들 좀 얘기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그러니까. 텐데 아쉽네요. 네. 그럼 우리 3회차로 드라마 넘어갈까요? 3회차. 4회차로. 네. 네. 성격의 장단점인데요. 어쨌든 여기도 여행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굳이 저도 여행 관련된 게 없었구나 해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직무 역량이나 직무를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해보려고 했었어요. 네. 그럼 이제 뭐 상담을 많이 했다. 아까 좀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긴 보면 불편하지 않은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 업무는 되게 복잡하고 막 다양한 분야고 컴플레인도 많고 하는 그 상담 업무를 하고 했으면 제가 점수를 좀 더 줄까 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여행사 OP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고객들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저기서도 약간 JK 성형외과라면 요즘에 그 성형외과도 제가 알기로는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뭔가 좀 자기가 마음 한쪽에 나면 어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한한 고객을 좀 상대해봤던 경험이라든지 그것을 스토리를 썼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나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뭐 좋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계속 1번 항목, 2번 항목, 3번을 계속 설명만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소 약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격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사교적이고 밝은 거는 네. 지금 뭐 사진부터 네. 본인이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 항목 네, 이해가 가지만 또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는지 좀 사례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의견들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회차가 남았죠. 자, 지원 동기 여기 사실 저 첫 번째 문장 한번 봐주세요. 평소 여행에 관심이 많은 저는 저 문장이 네. 사실은 성장 과정 첫 문장으로 나왔어야 해요. 네. 거기서부터 이 자소서가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마지막 회에 나왔다는 게 아쉬운 거죠. 여기 보면 여행에 관련된 관심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좀 표현한 거는 좋았는데 어쨌든 이게 마지막에 나온 거는 문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원 동기도 저는 다소 약간 좀 뻔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행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내용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가족들과 많이 다니고 결론적으로는 좀 지원 동기라면 내가 뽑혀야 되지 않습니까?
좀 여행 경험담을 쓰더라도 약간은 좀 더 특별했던 경험담을 써줬더라면 뭐 저도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나만의 뭔가를 여행 기획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고 뭐 어떤 그 성취감 같은 걸 좀 더 보여주는 이야기를 써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약간 다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제가 학생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냐면 사례가 앞에 1, 2, 3 항목에서 많이 나왔으면 이런 것도 이해가 갈 거예요. 아, 얘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했는데 전혀 없다가 지원 동기에서 이제 나는 여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요. 여태까지 뭐 가장 기억에 남았던 특별한 여행을 쓰던지 아니면 본인이 계속 좋았던 거를 주변 사람한테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추천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만족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그게 좋았을 그 텐데. 자체가 좀 더 이색적이어가지고 약간 눈에 띄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아쉬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목 단에는 또 꼼꼼하고 섬세하게라는 어떤 표현을 썼는데 딱히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지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약간 제목과 그다음에 아래 내용과 내용이? 약간 불일치하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지원 동기라는 것은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보통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회사가 이래이래해서 좋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과 역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이라면 OP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다소 아쉬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 OP로서의 직무를 좀 역량을 볼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여행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주요 이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조이나 학생이 준비한 네. 면사포의 그 통과 의뢰 1분 스피치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행 상품은 조인화입니다. 이 상품은 어렸을 적부터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여행을 떠날 때 직접 정보를 찾아 여행 코스를 짜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저의 여행 코스로 인해 즐거움을 자기소개서가 느끼며 이렇게 저는 두 됐어요, 배로 진짜. 행복해지곤 했습니다. 자연스레 관광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현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정정한 만큼 쓰라고 여행에 했던 대해서 거예요. 더욱 깊게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항상 선배를 뒤따르는 성실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자기소개서나 지원서에서 좋은 느낌이 들다가 네. 1분 자기소개를 보고 이건 좀 별로네요 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보다 이게 더 좋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 같게 보입니다. 하네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어야 되는데 네. 아쉽네요. 저도 안타까운 게 사실은 대부분의 1차 전형이 서류 전형이다 보니까 면접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좀 서류에서 꼼꼼하게 더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행 맞습니다. 얘기부터 나오고 네. 여행 얘기밖에 안 하고 네. 네. 그런 거죠. 갑자기 또 아니, 흐뭇해지셨네요. 저는 진짜 표정을 그 보니까. 서류에서 낮은 점수가 오히려 이런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는 건 면접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이게 서류가 통과되지 않으면 면접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이나 씨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지원서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좀 그냥 차분하고 좀 그냥 에너지가 많이 높지 않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길 보니까 그것도 다 생각을 좀 바꿔놔 줬어요. 맞습니다. 활기차고 그러네요. 네, 좀 상담도 되게- 잘할 네, 것 같고. 맞습니다. 좀 굉장히 약간 전화 목소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네, 네. 느낌이 좀 드는 전화 문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하고 자기소개서 싶은 음성. 이미지랑 전혀 다르게 나와서 저는 오히려 이제 면접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1분 스피치에서 좋은 평을 받은 조이나 씨 불러서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현지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창작과 비평 그리고 시공사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출판사인데요. 이 네. 첫인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네. 창작과 비평이 저의 10대를 함께한 저도요. 출판사예요. 저도 그렇죠. 네. 그 네. 고3 수능 끝나고 책거리라고 하잖아요. 오, 그거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이 맞아요. 창피책이 정말 많더라고요, 문제집이. 엄청 많죠. 그거랑 디딤돌, 그다음에 비유와 상징 뭐 여러 맞아요.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센수와 맞아요. 뭐 그거 우리도 다 버려요. 맞아요. 버리면 이제 그 거기에 쌓이는데 거의 대부분이 진짜 그 보미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 네, 맞아요. 우리 현지 학생은요? 근데 저도 약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아, 책거리요? 네, 아무래도 출판사에서는 다양한 책을 다루긴 하지만 네. 제가 입시 준비할 때 창비에서 나오는 참고서나 아니면 문제집 같은 거 엄청 많이 써서 그쵸. 더 익숙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백수영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인이다 보니까 네. 시인들이 동경하는 이제 출판사들이 있어요. 시인으로서 이제 시집을 네. 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문학가지성사라는 문학가지성. 출판사에 이제 특유의 그 커버가 있어요. 시인 캐리커처 이렇게 그려져 있고 네. 이 문학가지성사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오늘 소개할 이제 창작가 비평 네네. 그리고 위능사 같은 데서 이제 시집을 내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시인들이 그런 로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북스리브로 조금 이용해 본 경험이 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가님, 우리 백수영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을 해주는 그런 뭐랄까 유통사의 네.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바라보는 시간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이 홍쌤께서 이제 국내 출판계 현황이 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업계 네. 그 시장 자체는 네. 오늘 모르겠어요. 좀 문학적인 줄어들었네. 이야기도 좀 나오겠지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네. 지난해 한 73개 주요 출판사들의 매출액을 예. 보니까요. 예. 한 5조 한 2천억 정도 5조 되더라고요. 정도 근데 이게 시장. 전년 대비 한 1.3% 감소한 상황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면 73개 출판사의 영업이익이 한 3,900억 정도 되니까 이것도 전년 대비 0.4%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했던 73개 회사 중에 57개 회사가 이익이 나는 상황이었고 흑자가 나머지 16개 회사는 적자라고 하니까요. 지금 출판사 업계 동향이라든가 흐름이 뭐 그다지 좋은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2주 연속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출판 업계가 약간 요새 불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책이라고 하면은 올곧고 바른 이미지를 엄청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난 이 출판사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나마 이 출판사가 낫겠네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 보고 나누겠습니다. 네, 시공사 창비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유명한 출판사죠. 그렇게 해서 취준생이라면 시공사 창비 중 어떤 기업에 더 들어가고 싶은지 선호도를 조사해보기 위해서 저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창비와 시공사 중 취준생의 입장에서 어디를 PC방에 아예 돌아다녔어요, 학교 중에. 왜요? 책과 정말 관련 없는 곳만 다니거든요. 저를 위한 게 별로 없는데 저희 엄마가 좀 재밌게 읽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너무 좋죠. 개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창비에 가고 싶습니다. 그 학교를 다닐 때나 이제 참고서를 찾을 때 되게 창비 쪽
시가 되면 참 멋있네요. 아, 운동하고 온 친구. 익숙해서 그리고 또 창비 책이 제가 공부했을 때 좀 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질이 좋았다, 창비가. 창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하. 이유가 뭐죠? 좀 규모가 큰 출판사이다 보니까 시공사 규모가 크군요. 몰랐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창비에 취직하고 싶은데 창비? 창비에서 발행하는 창비 시선이라는 출판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창비 쪽을 더 선호합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국문과인데 문학 서적 같은 거 찾아보면은 창비 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익숙하기도 하고 시공사는 저한테 좀 시공사 주니어 이런 쪽의 느낌이 강해서 주니어 쪽. 비평을 고를 것 같아요. 창비, 요새 창비가 굉장히 젊은이들의 많이 코드를 나오네요.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출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정말 잘 나와요. 비평에서 일을 하게 대단해요. 되면 제가 원하는 것도 잘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작과 비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창비요. 그 이유가 저 중고등학생 때 창비에서 나온 청소년 문학 전집 같은 거 되게 자주 봐서 익숙해서요.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네. 결과는 어땠나요? 저번 주에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아무래도 문제집이나 참고서 등을 많이 창비해서 쓰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렇군요. 차이가 정말 많이 날 줄 알았는데요. 예. 딱 보시면 짜잔. 네. 역시나 창작과 비평이 굉장히 많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공사는 11, 창작과 비평은 19로 차이가 났었습니다. 여태 이 정도의 그 표 차이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표현하는데 별로 안 났다고. 제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생각엔 창비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았다. 네. 그리고 혹시 이게 창비가 많이 나온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고 세련되고 젊은이들을 위한 이미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출판사 아래서 일을 하면 아무리 뭐 현실적으로 뭐 연봉이나 뭐 규모 같은 게 중요하다 해도 그런 이미지 밑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관한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서른이 되도록 출판계의 아직 유망주로 남아있는 강백수입니다. 어린 나이 아닙니까? 30이면은 이 출판계에서는 좀. 근데 제 욕심 같아서는 저는 지금쯤 이제 출판 재벌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막 재벌이 돼 있어. 백수의 명수! 네. 먼저 창비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작과 비평 최근에 대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채식주의자. 유명하죠. 네, 소설가 한강의 작품이죠. 그 맨부커상을 수상을 했어요. 맨부커상을 수상을 하고 1분에 10권씩 팔려 나갔대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소식이 조금 씁쓸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요? 사실 이게 언제 나온 소설입니까? 이게 한 10년 됐거든요. 전에 나왔어요. 그렇죠. 10년 전에 예. 나온 소설이고 10년 전에도 이미 한강이라는 작가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작가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주는 상을 받아야만 우리나라에서 책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조금 씁쓸했던 기억은 좀 있습니다. 이게 유통 구조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현실인데 음악도 똑같아요. 네, 10년 그렇죠. 전에 나온 음악이 갑작스럽게 되는 거가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 구조에 있어서 홍보가 무조건적으로 껴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마니아층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반인들이 주축이 된 시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뿌듯한 거 참 기분 좋은 소식은 맞는 거죠. 네, 그 창비가 홍쌤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창작과 비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예 잡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66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창간호부터 가로쓰기를 비롯해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들, 그다음에 좌담 사진을 제외하고는 화보를 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시인과 작가들, 평론가들을 발굴하는 그런 방법론을 좀 제안하게 돼서 단순하게 출판사라는 느낌보다는 우리나라 문학계를 좀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아까 채식주의자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 다양한 베스트셀러들을 유지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1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전혀 달랐죠. 이 신경숙 작가의 표절 시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창비 출판사의 대응이 매끄럽지 못해서 좀 더욱 실망감이 있었는데요. 당시 좀 문제가 됐었었죠. 그래서 그 신경숙 작가의 단편 전설이 일본 작가 우국을 이제 표절했다라는 게 SNS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회자가 됐었고요. 근데 그 출판사라든가 작가의 대응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분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백낙청 이 서울대 명예교수가 50년 가까이 무대지 창작과 비평의 편집인으로서 이끌어 왔었는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요. 한기욱 신입 편집 주관으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작가 비평이 이제 문학 권력이다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세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몇몇 출판사 우리가 이제 창비, 문학동네 그리고 문학과 지성사 이런 3대 출판사의 어떤 평가라든가 출간에 따라서 문학계가 경제적 부분이 아니라 문학계 자체의 흔들림이 강하니 이런 부분들을 또 신세대, 새로운 세대로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 좀 문학의 내부적인 자정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인들이 동경하는 출판사 중에 한 군데인데요. 창비에서 나온 이제 창비 시선이 400번째 책을 출간했다고 하네요. 네, 우리 문학계 진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창작가 비평이라는 이제 개간으로 나오는 이제 문예지 있잖아요. 문예지도 이제 창간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때 백수영은 창비를 통해서 이제 만난 시인이나 아니면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까? 사실 창비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손택수 시인이라는 시인분께 제가 이제 등단하기 직전에 한창 시인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직접 만나서 시집을 선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정말 이런 한 문장이 되게 가슴을 울렸어요. 시인분께서 이제 사인을 해주시고 이제 한 문장을 써주셨는데 늘 푸르게 출렁이소서라고 이제 써주셨어요. 뭔가 제가 청춘으로서 또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견지해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너무 좋은 말씀.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창비로 등단을 좀 하고 싶어서 계속 공모를 냈었는데 안 돼가지고 잠시 미어했던 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의 맘대로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언젠간 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저는 다른 대로 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홍쌤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새 출판업계가 불황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창비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최근에 그 50주년 기념호 창작가 비평 그 통권 171호가 발간됐는데 초판 인쇄 한 1만 부가 바로 이제 뭐 나갔다고 출판 판매가 완료됐고 또 보니까 이 창작가 비평을 전자책의 형태로 구독하는 독자들도 벌써 2,000명에 좀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좀 매체를 다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 또 순수 문학이라는 부분들을 많은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사죠. 시공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시공사는 창비랑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창비가 이제 오랫동안 한국 문학계의 버팀목으로서 성장을 해왔다면 시공사는 단기간 만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이제 출판 공룡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 출판사로 성장을 한 그런 회사고요. 지금 현재 매출 1위의 출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너분이 이제 화제가 좀 많이 되죠. 네, 전두환 씨의 이제 장남인 전재국 씨가 이제 오너로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징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공사 그 세간의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시공사가 어떤 곳인가요, 선생님? 실제로 출판사 순위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시공사가 1등이에요. 385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이전에 대비해서는 24% 정도 감소한 거니까 최근 실적이 좀 안 좋고요. 2위가 이제 문학동네가 245억 정도. 3위가 이제 위즈덤 하우스 한 200억 좀 넘는 수준. 4위가 김영사, 5위가 웅진 싱크빅, 그리고 6위가 아까 창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창비는 좀 우리나라 문학계를 이끌어냈던 출판사라고 하면 시공사는 지금 우리나라 출판업계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0년에 이제 창업자 전재국 대표가 창업을 하게 되고요. 이 출판사 히트작이 예전에 아랍과 이스라엘 그리고 메디슨 카운티의 자리.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최단 기간에 100만 부를 판매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양한 잡지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잡지, 생활 정보 잡지, 뭐 하다못해 시계 잡지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최근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를 보니까 창비의 베스트셀러가 채식주의자였는데 지금 시공사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좀 양 출판사의 색깔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초 재판 결과 환수 조치가 취해졌었는데요. 출판사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지금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시공사가 6년간
56억 9,300여만 원의 돈을 국가에 지급하라.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돈을 없다고 하니 너희 출판사들이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국고로 회수하겠다. 그런 식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관점에서는 아까 매출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을 또 국가에 혼납해야 되는 그런 오너 리스크를 겪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발전에 좀 부정적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시공사에도 뭐 물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공사 디스커버리라고요. 네. 이 전집인데 이제 네.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잘 만든 이제 전집이에요. 네, 시공사 디스커버리 그리고 이제 시공 주니어 또 어린이 책 분야 이런 부분까지 이제 자본력이 아무래도 이제 초반부터 있었다 보니까 네, 뭐 여러 분야의 책들을 좀 많이 출간을 했죠. 그렇군요. 이 열악한 출판계에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공사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건 출판업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백과사전이 저 예전에 어린 시절 때는 집에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인터넷이 생기니까 필요 없게 됐죠. 그러니까 정보를 찾아볼 때 예전에 백과사전이 꼭 있어야 됐는데 맞아요. 이제 인터넷으로 다 서칭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단순한 백과사전식의 정보만으로는 책을 판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시공사의 작품들을 보면 그림만 봐도 내용이 쏙쏙 들어온다. 그러니까 단순 텍스트보다는 좀 이미지도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문화, 예술, 역사,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두루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식으로 이제 정보를 검색하는 부분의 서적이 아니라 네가 정보가 되게 많은데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묶어서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 효과와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컨텐츠.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또 교육이라는 집을 여러 개. 지금 나와 있는 전집이 가격대가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고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건드려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좀 마케팅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도서 정가제 이후에 출판 업계가 타격을 받았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이건 좀 어떤가요? 실제로 지금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입이 된 지 좀 시간이 흘렀거든요. 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출판사들의 매출은 줄어들었어요. 반면 대형 서점들의 매출이나 이익은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 제도가 유지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그러면 그 이익을 대형 서점만 가져간 게 아니냐. 결국 소비자들이 더 저가의 좋은 서적을 살 수 있는 풍토가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진하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뭐 중소 서점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동네 서점들이 이것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도서정가제 제약을 피해가려는 꼼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라면을 끓이며라는 서적은 책 판매할 때 냄비하고 라면 같은 걸 사은품으로 줬단 말이죠. 그래서 또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를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일부러 책값을 고가로 선정을 하고 또 할인폭을 높여가지고 책을 구매하게 만드는 풍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의도 자체는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베네핏을 다 대형 서점이 점유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도서 문화를 좀 넓히는 데 있어서 부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잡지도 아니고 부록처럼 냄비랑 그 라면을 주다니 좀 큰 얘기네요. 그 에세이집이 김훈 작가의 책인데 굉장히 이제 한국 문학계의 거목께서 쓰신 굉장히 문학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냄비랑 라면이 같이 오니까 약간 제 입장에서 좀 너무 씁쓸한 느낌이 좀 들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출판사가 요즘에 불황인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출판사들이 좀 전체적으로 불황인데 혹시 공대생들을 위한 직무가 있나요? 요즘에 종이책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출판사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해요. 학생들이 비슷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업계 불황. 업계 불황이죠, 진짜. 제가 국문과인데 출판사 쪽에 국문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냥 자부심이 굉장히 크네요. 어떻게 살려서 출판사에 취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출판사라고 했을 때 와닿는 게 사실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써져 있던 글을 재편성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갖춰야 할
스킬이라던가 이런 게 뭐가 있을지 사실 영어나 이런 건 좀 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펙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제일 필요한지 요구되는 한번 스펙 여쭤보고 싶어요. 무엇인지.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서점 업계에서는 이북을 내기도 하면서 종이책 같은 것들을 대체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술 실제로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종이책 하면 낡은 아날로그 같다는 그쵸, 생각들을 그쵸.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판사들이 뭐 가지고 있는 대안이나 그에 따른 전망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진짜. 저희가 그때 네. 서점업계 이해를 할 때도 이 얘기가 맞아요. 언급을 했는데 지금 출판사는 어찌 보면은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만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이 컨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한하는 건 서점 파트가 되고 네. 아마존의 이제 킨들이라는 디바이스가 미국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전자책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있어야 서점이 전체적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단일 출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서점이라든가 유통 채널들 간에 융합된 또 다른 공통적인 전략이 잘 녹아 들어가야 시장이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보태자면 네네. 요즘 출판사들은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어느 쪽? 이를테면 이제 소설이 모티프가 돼가지고 네. 이제 영화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드라마화가 된다거나 그렇게 다른 콘텐츠로 개발이 예. 될 경우에 또 이제 출판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책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왠지 거기에 취업하려면 자기가 문학소녀고 자기가 문학소년 같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취업을 할 때 필요한 스펙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문학을 사랑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면 백수희 씨처럼 출판사에 입사하면 안 되죠. 작가를 해야겠죠. 작가를 해야죠. 네.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 출간할 때 보면 그러니까 작가들이 약속 되게 안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또 그 출판 계획 같은 거 꼼꼼히 잡고 그거에 맞춰서 출간 계획을 안정적으로 끌어나가야 되고 또 이 책 판매를 가장 잘 할 수 있게끔 전략 짜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독해력과 필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작가의 지금 진행되는 작업 속도라든가 퀄리티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학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리고 기본적인 독해력 그리고 너무 이제 책상에 앉아서 내 작품 활동만 하는 느낌으로는 출판사에서 업무 진행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과 또 작가들은 자기 고집이 좀 많은 분들도 계시고 개성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과의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도 그 어떤 직군보다 많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력들 그러니까 문학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이제 조직 생활과 마케팅 그다음에 소통과 관련된 나의 기질 이 둘 간의 어떤 교집합 그 교집합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소서의 내용과 면접의 컨텐츠가 보여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네, 이거 면접 얘기인데 그때 서적 이야기 했었잖아요. 서점과 비슷하게 면접을 볼 때도 책과 관련된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되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출판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이 뭘까요? 실제로 지금 창비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 전형 필기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필기 시험에서 실제로 이제 뭐 논술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자어 관련된 테스트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단어의 언어 구사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판별이 돼야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문학에 대한 관심, 출판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 또 우리가 지금 문학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중에는 좀 교육 콘텐츠 관련돼서 출판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본인 전공을 살려서 그게 영문이든 수학이든 지리든 그런 교육 콘텐츠 관련된 본인의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도 면접장에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성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뭐 대충 저는 이번 질문은 좀 예상이 좀 됩니다만 두 기업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은 사실 이제 문화 좀 이렇게 출판 쪽이 그렇게 연봉이 높은 편은 못 돼요. 그러니까 사원급 기준으로 봤을 때 창비가 2,500 정도, 시공사가 2,400 정도라고 하니까요. 사실 그다지 크게 높은 수준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출판사에 입사하는 그런 구직자라고 하면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돈도 돈이지만
문학 자체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투영돼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출판사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사실 채용이 많진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창비 같은 경우도 주로 이런 부분들은 신사업을 막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추진해 나아갈 때 경력 사원을 채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신입 채용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류, 필기,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먼저 출판사 입사를 위해서는 국문학 전공이 필수라 카더라. 카더라. 설마요? 유리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뭐 창비라고 하면은 순수 문학 관련된 출판이 많으니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또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식견도 갖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서적들을 보면 꼭 문학 서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용 서적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이력이 되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내가 뭐 국문학 전공이 아닌데 책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출판 시장에 대한 이력들을 만들어 왔으면 또 당연히 도전할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공계 학생들도 노려볼 만한 게 전문 서적에 관련돼서는 좀 더 특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컴퓨팅 코딩 시장이 요즘 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트렌드가 있으면 그런 출판이라든가 문제집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언어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틈새 시장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네. 창비는 자기소개서가 입사 당락을 좌우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최근에 창비 인사팀이 인터뷰를 언론에서 했던 내용들로 봐도 뭐 자기소개서 내용을 당연히 그 어떤 기업보다 꼼꼼히 보겠죠. 그러니까 네. 출판사니까. 그리고 저는 아마 인사팀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독해력도 굉장히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소서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자소서를 멋있게 써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멋있게 쓰라고 하면 멋있게 안 쓰고 그냥 길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표현들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창비는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로를 굉장히 길게 뽑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글을 보면 아주 문맥이 간촐하거든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임팩트 있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길길이 문장을 늘려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멋져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소서 쓸 때 좀 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 혹시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창작가 비평 이야기입니다. 네. 창비가 필기시험의 난이도가 최고라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이제 논술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제에 대한 논술, 그다음에 간단한 한자 테스트도 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마케팅 직군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사회 현상에 대한 기술, 또 특정 책의 마케팅 성공에 대한 본인의 생각 뭐 이런 것들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출판 동향들을 보면서 새롭게 좀 베스트셀러로 올라가는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 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굉장히 판매가 잘 됐던 어떤 장르 자기계발 서적들이 이런 유의 서적들이 요즘은 왜 출간이 좀 안 되고 반응이 좀 시들해지고 있는 이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여러분들 그 면접장에 가면 출판업 입사에 좀 작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비와 시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창비에 더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전공을 살려서 그 마케팅 같은 부분에서 막 유명한 뭐 소설가나 시인들의 작품들을 더 떠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창비에서 한번 취업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백수영 같은 백수영은요? 경우에는 창비에 등단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입사를 한다고 하면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하고 싶어요? 네, 뭐 이미 뭐 등단 얘기는 이미 딴 데로 했으니까 네. 제가 등단한 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두 기업 다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문학의 이제 버팀목 거목으로서 이제 제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공사도 이제 당장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책들을 통해서 추징금 빨리빨리 갚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뭐 잘하고 있고 저의 애정은 역시 창비 쪽에 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알려주세요.
저는 아까 백수 씨가 방송 중에 얘기했던 그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지하철을 가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다 스마트폰을 보죠. 그쵸.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똑같은 정보를 보는 매체만 바뀐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책을 볼 땐 내가 문학서적을 보다가 조금 재미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바로 버리고 뭐 여성 잡지를 볼 수는 없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그런 매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이제 진득하게 좀 독해를 하는 그런 능력, 그 시장 자체가 좀 너무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독해, 이건 모든 문화 콘텐츠 산업이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직자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은 지금 또 중요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익혀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종이 매체를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학서적을 읽을 시간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용서적을 읽으면서 나한테 중요한 서적을 좀 지겹더라도 깊이 있게 들어가는 연습들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 또 보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리고 상식 시험을 보는 기업들도 토론 면접장에 가서 남들과는 다른 해안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시면 출판사만 고집하는 구직자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 이런 식의 독해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가 추후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해야겠다. 그런 기술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제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